예, 안녕하십니까. 환율의 모든 것, 환율 질문 있어요. 전승지입니다. 네, 정명입니다. 예, 오늘은 시황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라는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축구 용어 보면은 막 옵사이드,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외환시장도 어쨌든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뭐 외환딜러 몇 명이서 이제 끌고 가는 시장인 것 같은데 시황을 보다 보면은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이제 그들만의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센터장님께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외환 용어 중에 좀 궁금한 거 던져보라고 하셨더니 제일 먼저 툭 튀어나온 단어가 바로 내고였습니다. 아마 외환시장에서 내고라는 단어가 빠진 시황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늘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또 글로벌 외환시장 소위 영어로 된 시황에 보면 또 내고라는 단어는 나오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외환시장 시황에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고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황을 한번 보시죠. 지난주 환율은 달러와 위안 환율의 지지력에도 불구하고 즉 달러 대비 위안 대비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위안 환율이 올랐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환율의 상승 압력을 줌에도 불구하고 내고와 위험 선호로 하락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고도 환율 하락 쪽이고 위험 선호도 환율 하락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내고란 단어는 아마 수출업체들이 내놓는 물량 이 정도로는 의미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달러 약세 하락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에 저점을 낮췄다가 이후 결제 수요에 낙폭을 줄였다. 결제는 수요랑 단어가 붙네요. 결제 수요, 현금, 그렇죠. 카드 결제 공급이라고는 안 하죠. 예. 네,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달러 수요가 수입업체의 결제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고라는 게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사실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negotiation에서 비롯된 단어는 맞고요. 근데 negotiation의 단어 중에 의미 중에서 무역 용어로서 negotiation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매입의 권한을 부여받은 은행이 어음 및 서류의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일. 그러니까 은행이 어떤 서류, 선적 서류나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은행이 서류를 받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수출업체들이 수출을 하면 사실 돈은 수입업체들이 주겠죠. 근데 이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서로 모르는 외국의 그 기업들 간의 거래이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거래가 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은행을 중간에 끼게 되는데 은행에서 수출업체들이 선적을 했다라는 이제 선적 서류를 제시를 하면 그걸 가지고 은행이 수입업체가 돈을 아직 입금을 안 했더라도 미리 돈을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무역 금융이 은행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수출업체들이 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를 제시를 하고 달러 수출 대금을 받는 행위, 미리 땡겨받는 그 행위를 이제 일반적으로 내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수출 대금을 받아서 시장에 팔면 그거를 내고라고. 그렇죠. 수출 대금을 내고라고 하기도 하고 그 수출 대금을 내고 물량에서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하니까 수출업체들이 여기서는 이제 은행을 통해서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무역 결제 방식도 상당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은행이 미리 돈을 소위 땡겨서 주는 그런 방식의 거래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를 그대로 이제 수출업체, 수출 대금이란 내고란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수출업체들 수입업체 할 때 결제 방식이 97년 금융위기 이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큰 변화가 많이 있는 것 바뀌었네요. 그렇죠. 네.
수출도 예전에 LC 신용장 거래라고 하죠. 신용장 수입은 LC 비중은 훨씬 더 뭐 80%에 육박을 했었고요. 금융위기 외환위기 전에는 근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송금 방식, 은행을 통해서 계좌로 이체하는 그런 방식이 뭐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레고라는 말이 좀 안 맞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제 관행상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렇게 신용장 통해서 거래를 하고 그 선적 서류를 은행한테 제시를 하고 은행이 그걸 매입을 하면서 대금을 지급을 해줬던 그 방식에서 유래가 돼서 지금 현재도 이제 수출업체 수출 대금을 내고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내고라고 쓰고 있지만 사실은 내고 진짜 그 신용장 관련된 네. 내고는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은 비중이 뭐 10%도 안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냥 내고 이꼴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고 될까요? 그렇죠. 수출업체들의 수출 대금 그리고 대금? 그것이 이제 공급되는 걸로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수입업체들은 이제 달러를 사서 수출업체한테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제 다 이제 돈을 지불하는 행위를 결제라고 하잖아요. 페이먼트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입업체는 그냥 단순하게 결제, 수입업체 결제, 그리고 수입업체의 결제는 수입업체가 달러를 사서 줘야 되니까 외화 수요를 발생시키는 행위,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고는 달러를 파는 것, 네, 결제는 수입업체가 달러를 사는 것. 네. 이 정도로 이해해도 그냥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를 사고 파는 행위는 늘 이루어지는데 그 주체가 수출업체냐, 수출업체면 내고 수입업체일 때는 결제 수요, 뭐 이렇게 자금이 좀 뭐 용어가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결제는 모든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사는 행위도 뭐 그렇게 용어가 붙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수출업체하고 수입업체에 좀 많이 특화된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외환시장에서 또 많이 보는 수급적인 주체가 외국인의 주식 매매일 거예요. 그죠? 외국인 너무 중요한. 그렇죠. 예전보다 중요성이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용어가 등장을 뭐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주식에 대해서는 순매수라는 표현을 하는데 채권에 대해서는 또 순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를 한번 보시죠.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난달 주식은 10조 원을 순매도하고 채권은 5조 원을 순투자해서 총 5월 달에 4조 6천을 순매수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주식은 매수와 매도의 차이가 순매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의 차이가 순매수가 될 거고 산 거에서 판 거를 뺀 거. 그렇죠. 지난 6월 18일 날 기준으로 하면 외국인은 한 7,5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매도. 네. 개인은 1조 6천 정도를 순매수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순매수 금액과 매도 매수를 보면은 개인의 그 매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또 채권은 또 그렇게 표현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매수와 매도의 차이를 가지고 순매수 금액을 뽑고 여기에 만기 상환된 금액을 다시 또 차감을 해줍니다. 왜냐면 주식은 사실 만기가 없는 영구 채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채권은 만기가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만기가 돌아왔을 때 만기가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원금을 상환을 받겠죠. 네, 그 상환받은 원금을 다시 채권을 사면 거기에 매수로 잡힐 텐데 그걸 안 사고 그냥 도로 가지고 간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은 실제 자금이 집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순매수 금액에다가 만기 상환 금액을 빼주면 그게 이제 채권의 순투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보유액의 증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기 상환돼서 나가버리면 매수를 하더라도 만기 상환에서 나간 게 많으면 보유액이 별로 안 늘어날 건데 매수 매도에는 이 만기 상환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유액이 오히려 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채권은 당연히 이제 만기 상환이 가만히 돼서
이렇게 외국인이 실제로 얼마나 채권 보유를 늘렸는지 그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른쪽 차트는 이제 코로나 위기 이후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과 주식을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누적으로 한번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저희가 주식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긴 하지만 뭐 최근만 놓고 보면 지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작년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채권은 57조를 순투자를 했고요. 주식은 41조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채권 매수 금액이 보유 금액이 늘어난 게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주식 자금이 옛날에는 굉장히 영향이 컸다면 이제 채권 시장의 매매 동향도 상당히 비중이 있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채권 순매수와 채권 순투자는 다르다. 그거는 그 부분에는 채권의 만기 상환이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하게 외국인이 채권 보유액의 증감을 보려면 순투자 금액을 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다음으로 주식과 관련해서 또 역송금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 단어도 아마 다른 데에 거의 쓰인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송금은 송금이지 왜 역송금이냐. 이것도 약간 커스텀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주식을 외국인들이 팔고 그러면 주식 판 대금을 본국으로 가져가는 행위가 이제 송금이잖아요. 자기 본국으로 송금을 하겠죠. 근데 왜 역송금이냐? 이게 약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방향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역송금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느냐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영어로도 사실은 이거를 송금을 레미턴스라고 쓰는데 뭐 인워드 레미턴스, 아웃워드 레미턴스 뭐 이렇게 좀 표현이 되지 따로 뭐 이게 좀 역송금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약간 독특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송금이라고 써도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예, 주식 매도 관련 송금 물량이 근데 물량이 나오며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약간 표현이 헷갈리네요. 물량이 나오는 건 달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는 역송금을 하기 위한 달러 수요가 유발이 되면서 환율에 상승 압력을 가했지만 대기하던 내고 물량은 달러가 공급이 되니까 내고 물량이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환율 상승을 억제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저희도 자세히 뜯어보니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일단 역송금은 상승 요인, 네. 내고는 하락 요인. 일단 외고 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어떤 외화와 관련된 단어들이 달러 수요와 관련된 건지 공급과 관련된 건지 사실 그것만 구분하면 뭐 되게 심플할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초반에 분류해가지고 네. 좀 외웠던 것 같아요. 처음 시황 쓸 때는 헷갈려가지고. 그렇죠. 그럼 헷갈리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근데 외국인 주식 매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할까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일단은 눈에 매일매일 보이는 플로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들어오거나 나갈 때 되게 대규모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좀 빈번해서 실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차트를 보시면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일별로 외국인들이 주식 순매수한 거를 달러로 한번 전환을 해봤어요. 그렇게 보면 간혹 가다가 한 하루에 10억 달러 이상씩 매수와 매도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종종 발생을 하겠죠. 10억 달러 하면 감이 잡히실까요? 네. 1조 네, 원? 그렇죠. 예, 1조 원인데 네. 외환시장 하루 거래량이 한 80에서 100억 불. 예, 현물한 거래량. 네, 현물한 거래량 그 정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10억 불이 큰 규모냐? 굉장히 큰 규모죠. 왜냐하면 80억 불에서 100억 불이라는 거래량은 단순히 실제 수급만을 반영한 건 아니고요. 외환 딜러들이 수급을 보면서 장중에 소위 치고받고 열심히 트레이딩한 물량까지 다 카운트가 돼서 집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감을 하기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한 3억 불에서 5억 불 이상 되는 정도의 규모면 외환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급적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 번에 집중적으로 사거나 파는 이 행위들이 좀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끄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또 좀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외국인이 문제가 아니네요. 네,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보다
내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이건 증권은 주식과 채권을 모두 합친 개념인데요. 금융위기 이후로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훨씬 더 많은데요. 엄청나게 네. 많죠. 근데 왜 이거는 언급이 별로 안 될까요? 한 번에 안 나가서 그런가.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하루에도 뭐 10억 불씩 사고 파는데 이 자금들은 계속 꾸준하게 파샬로 계속 쪼개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수출업체, 수입업체도 장중에 계속 사고 파는 행위들이 꾸준하게 나눠서 발생을 하는데 이제 내고자금 수출업체 같은 경우 옛날 이제 관습상 월말에 많은 몰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월말 내고 이런 이제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고 내국인은 수출업체, 수입업체처럼 꾸준히 플로우가 일어나는 반면에 외국인은 좀 한 번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또 때로는 이 외국인의 소위 주식을 팔 때 외환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이 주식과 별개로 달러를 사고 원화를 파는 달러 매수 베팅을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효과가 배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 달러를 막 외국인들이 살 건데 주식도 팔고. 그렇죠. 그래서 역송금에 나가고. 그렇죠. 그렇다고. 역송금과 달러 원 매수 포지션을 대규모로 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겹쳐버리면 시장이 뭐 화들짝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장의 파급 효과, 집중력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세 번째 차트를 보시면 어쨌든 외국인이 이렇게 내국인의 플로우도 커졌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어떤 외국인의 주식 매매 행태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확실히 줄어든 것은 또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외국인이 원화 예수금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는 건데요. 많이 계속 늘고 있네요. 그렇죠. 네. 2000년 초반만 해도 뭐 거의 안 갖고 있다. 원화 예금 안 갖고 있다가 지금은 한 18조 원이니까 한 150억 불 이상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요? 이전에는 사실 한국이 ATM이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사고 팔고 막 네. 팔고 나가고. 네. 그렇죠. 잠깐 돈 남으면 한국에 투자했다가 또 필요할 때 또 빼서 가져가고 그래서 ATM기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주식을 팔아도 그걸 바로 갖고 나가기보다도 오히려 원화 예금으로 갖고 있다가 또 봐서 타이밍이 되면 또 주식을 사고 이런 그 매매 비중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지만 과거보다는 영향력 측면에서는 좀 크기는 줄어들었다라고 저희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롱 스탑, 숏 커버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시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리스크 오프에 시장 참가자들도 롱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하며 시장 심리도 돌아섰다. 이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리스크 오프 드네요. 그렇죠. 리스크 오프.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다루니까 위험자산 선호, 위험자산 회피 혹은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리스크 온일 때는 주가도 강세, 원화도 강세, 지금 환율은 하락, 뭐 이런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롱 포지션을 구축했다. 무슨 롱인가요? 롱. 그러게요. 롱이라는 건 뭔가를 늘린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것도 영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사실 이거와 관련된 단어는 딱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고는 무역 용어로 등재가 돼 있는데 이거는 진짜 외환시장에 쓰는 용어인 것 같아요. 이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네,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아마 또 주식 해보신 분은 롱숏 펀드 거기서 롱숏을 들어보시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다. 같은 업종인데 이 안에서 어디가 상대적으로 더 나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분기에 뭐 실적이 더 좋을 것 같은 회사를 사고 다른 회사를 팔고 그 차익을 좀 거두고자 하는 뭐 그런 식의 트레이딩 전략을 의미를 하는데 외환 시장에서는 자, 이 롱은 정답은 알고 계시죠? 달러 롱? 네. 롱은 뭔가 늘리는 거니까 네. 바이 사는 것. 그렇죠. 달러 바이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됐을까. 아무 얘기가 없으면
물론 원화 롱포지션이다 그러면 원화를 산다라는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부연 설명이 아무것도 없이 롱포지션이다 그러면 달러를 사는 행위. 달러 기준. 그렇죠. 예. 달러 기준이라는 거죠. 롱포지션을 구축했다는 거는 달러 매수하고 대신 원화를 팔고 이 포지션을 구축하고 원화 대비 달러를 사면서 시장 심리도 돌아섰다. 이런 표현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1120원이 무너지면서 롱스탑이 나왔다. 스탑은 뭔가 안 좋은 의미 같습니다. 그렇죠. 손절. 우리말로 손절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맞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달러를 샀는데 갑자기 하락 재료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하락 전환을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포지션을 접어야죠. 손절. 네, 꺾어야죠. 그렇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손실을 덜 보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매수 포지션을 꺾는 행위를 롱스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숏 포지션 이것도 환율 추가 상승 시 남아 있는 숏 포지션.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데 아직 숏 포지션을 들고 있다. 굉장히 소위 후달리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가면은 더 이제 달러 매도했던 거를 손절하고 꺾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더 나올지, 이게 숏 포지션에 대한 커버가 얼마나 나올지에 따라 환율 상단이 결정될 것 같다. 그러니까 스탑하고 커버 다 좀 손절이라는 의미겠네요. 그러니까 뭐 차익 실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롱은 이제 달러 매수를 의미하고 달러를 매수했다가 계속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차익 실현을 하거나 먹고 기분 좋게 이익을 보고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상과 반대로 흘러갔을 때 손절하는 행위를 롱스탑이라고 표현을 하고 반대로 이제 달러를 매도를 했다가 환율이 빠져서 이익을 볼 때는 차익 실현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생각 외로 환율이 튀어 올라 버렸다. 그럴 때 빨리 숏을 닫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숏 커버를 한다. 보통 손절 같은 경우는 좀 급하게 나오잖아요. 방향성.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율이 급하게 오르거나 내릴 때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들이 좀 크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환율이 올라갈 거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서서히 달러 매수를 많이 쌓았어요. 롱 포지션이 쌓였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는 이제 서서히 오르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들 올 거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쌓았고 환율 상승 재료가 나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반적으로 더 막 살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사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올라갈 거에 대비한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은 환율이 급등이 일어나기는 오히려 좀 어렵고 반대로 환율 안 오를 거야. 다들 환율 빠질 거라고 보고 달러를 매도하거나 안 사놨는데 갑자기 환율이 튀어오른다. 그러면 이제 매도한 측에서 쇼커버, 소위 손절함성 매수가 나오고 또 뒤따라 사는 매수가 따라 붙으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급한 흐름에는 롱스탑이나 쇼커버라는 그런 표현이 같이 따라 붙을 것 뭔가 같습니다. 시장이 긴박할 때 그렇죠.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겠네요. 네. 오늘 여러 가지 그들만의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뭘 저런 거를 설명하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쉬운 것도 확실히 알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면 좋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해볼까요? 아무래도 주식하고 환율하고도 연관성이 높으니까 주식시장과 좀 환율과의 어떤 관계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좀 자세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주식시장과 환율을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내용 반영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질문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예.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